아들은 망설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경숙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눈앞에 선 아들과 며느리는 한껏 주눅든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의사인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온 할머니. 매일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밥을 챙겨주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손주를 구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간 그 순간 아들 부부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족의 냉대 속에서 할머니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강준이 좀 봐주세요. 오늘 늦을 것 같아요. 퇴근을 앞둔 며느리 정연의 목소리는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오늘도 늦나? 네, 응급 환자가 있어서요. 수술이 끝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녁도 미리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어. 밥은 먹고 들어오니? 아니요. 병원에서 대충 먹을 거예요. 그리고 강준이 숙제도 챙겨주셨으면 해요. 내일 검사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숙은 아무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이랬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정중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당연하다는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라는 감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업무 지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두부, 애호박. 된장국을 끓이기에 좋은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 손이 바빴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반찬을 정리하며 저녁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반찬 없어.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경숙은 한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어제 미역국 끓여놨잖아. 냉장고에 있어. 아, 그거? 다 먹었어. 국 좀 끓여줘. 알겠어. 그리고 김치도 떨어졌던데. 좀 담가야 하지 않아? 그래. 담가야지. 경숙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거실에서 손자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차려줄게. 할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된장국하고 생선구이야. 에이, 된장국 싫어. 김치찌개 해주세요.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엄마가 김치찌개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엄마는 지금 바빠. 그래도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 먹어봐. 손자는 입을 삐쭉 내밀더니 다시 소파에 벌렁 누웠습니다. 저녁이 차려지고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국은 맑은 된장국으로 해주세요. 강준이가 걸쭉한 건 잘 못 먹잖아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내일 등원할 때 간식도 좀 챙겨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간식을 교환하는데 강준이만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그래. 챙겨 놓을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늘 바빠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써서요.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이미 너무 익숙해진 말이라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편해서 좋겠네. 일도 안 하고 애만 보면 되니까. 경숙은 아무 말 없이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TV를 보며 까르르 웃었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늦게 들어올 것이고 경숙은 조용히 그들의 뒷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수저를 놓으며 경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들에게 맞춰진 인생.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숙은 새벽 6시도 되지 않아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는 몸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자마자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미리 준비해둔 반찬을 꺼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해야 할 일들이 끝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강준이 유치원 가방은 챙겼고 빨래는 아침에 돌려야겠지.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일까? 경숙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거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커피 좀 내려줄 수 있어?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커피. 그래, 내려줄게. 경숙은 부엌으로 돌아와 커피 머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 향이 퍼졌고 머그잔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기. 아, 고마워. 아들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무심히 다시 핸드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엄마, 오늘 강준이 데리고 학원도 가야 하지 않아? 맞아. 태권도 끝나면 피아노 학원까지 데려다 줘야 해. 잘 부탁해. 그리고 저녁도 미리 준비 좀 해줘. 오늘 우리 늦을 것 같아서. 경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도 늦나? 병원에서 회식이 있어. 알겠어.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가방을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강준이 간식도 좀 신경 써주세요. 유치원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이 밖에서 간식을 자주 먹는데 강준이만 간식이 없어서 조금 서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준비할게. 그리고 빨래도 해주셨죠. 남편 셔츠 몇 개 더 넣어두었는데 다림질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빨래는 새벽에 이미 돌려서 널어두었지만 셔츠는 따로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다리진 않았는데 오늘 중으로 해놓을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써서요.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것은 이미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냉장고에 반찬 더 있나요? 남편이 어제 저녁 먹고 반찬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된장 무침이랑 오징어 볶음, 감자조림 있어. 부족하면 저녁에 좀 더 해놓을게.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저녁 못 먹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강준이 밥만 잘 챙겨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바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경숙은 조용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겨진 건 어질러진 테이블과 설거지거리, 그리고 가득한 피로뿐이었습니다. 그때 강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 유치원 갔다 왔어요. 그래. 우리 강준이 잘 갔다 왔어? 응. 근데 할머니, 간식 뭐예요? 호떡 해놨어. 먹을래? 우와. 근데 할머니, 초코 과자도 사놨어요. 초코 과자는 없는데? 강준이의 얼굴이 금세 뾰로통해졌습니다. 엄마가 사놓으라고 했어요. 엄마가? 응. 할머니한테 부탁하면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경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강준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준아, 할머니가 해준 호떡 먼저 먹고 초코 과자는 내일 사오면 안 될까? 싫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다 해줄 거라고 했어요. 강준이는 투덜거리며 거실 바닥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경숙은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가 호떡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강준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주세요. 배고파요. 여기. 강준이는 한 손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호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 내외뿐만 아니라 손자까지도 자신을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대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준아, 오늘 유치원에서는 뭐 했어? 경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강준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놀았어요. 뭐하고 놀았어? 몰라요.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강준이의 말에 경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한숨을 내쉬며 호떡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자신을 위로하며 경숙은 또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 옆으로 나물을 묻히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강준이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강준이가 방에서 나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다 됐어. 손 씻고 와서 먹자. 엄마는요? 엄마 아빠는 아직 자고 있어. 나 혼자 먹기 싫어요. 엄마 깨워주세요. 강준이는 짜증을 내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그의 이마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준이 엄마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했잖아. 피곤해서 더 자야 할 거야. 그래도 같이 먹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계란말이 해줬어. 강준이는 입을 삐쭉 내밀더니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더니 금방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초코과자 먹고 싶어요. 아침은 밥을 먹어야지. 다 먹고 나중에 먹으면 안 될까? 싫어요. 엄마는 아침에도 과자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밥부터 먹어야지. 그러면 키도 크고 건강해지잖아. 싫다니까요. 초코과자 주세요. 강준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고는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경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분명히 손주를 위해 하루 세끼 정성껏 차려주고 있는데 손주는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기는커녕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강준아, 할머니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해줬는데 먹지도 않고 과자만 찾으면 속상하지 않을까? 몰라요. 난 과자가 더 좋아요. 강준아, 내가 좋아하는 김 계란말이도 있잖아. 한 입만 먹어봐. 싫어요. 엄마가 있으면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강준이는 삐딱하게 앉더니 발을 동동 구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강준아, 왜 이렇게 소란이야?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과자 안 줘요. 어머니, 강준이 아침 안 먹었어요? 밥 차려줬는데 안 먹겠다고 하네. 자꾸 과자 달라고 떼쓰고 있어.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조금만 주세요. 아침부터 아이랑 신랑이 하면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과자만 먹으면 안 좋은데. 그래도 조금만 먹이면 괜찮아요. 저희도 바빠서 아침엔 대충 먹고 나가는 날이 많아요. 강준이도 요즘 입맛 없다고 해서요. 그래. 경숙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초코과자를 꺼내 강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우와, 할머니 최고. 강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과자를 집어들고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숙은 어쩐지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밥은 먹지도 않은 채 과자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손자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아, 강준이 밥을 이렇게 안 먹어도 괜찮겠니?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요. 밥보다 빵이나 과자를 더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도 난 걱정이 돼서 그렇지.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어머니가 너무 꼼꼼하게 챙기시니까 강준이가 더 반발하는 것 같아요. 경숙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손주를 위해 삼시세끼를 챙겨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경숙의 노력을 오히려 너무 꼼꼼해서 문제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토록 애써온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걸까?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던 걸까? 이제까지 자신이 한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었던 걸까? 그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아야 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은 언제나처럼 강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강준이가 무슨 그림 그렸는지 할머니한테 보여줄 거야? 응, 근데 집에 가서 보여줄래요? 지금은 너무 무거워요. 강준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마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라도 진 것처럼 투덜거렸습니다. 경숙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준이 힘없네. 그래. 집에 가서 천천히 보여줘. 그렇게 둘은 평소처럼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가 가까워졌을 때 신호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아, 잠깐만. 신호 바뀌면 건너야 해. 싫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야. 기다려야지. 하지만 강준이는 경숙의 손을 놓고 앞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경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준아! 안 돼! 횡단보도의 신호는 아직 초록불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빠르게 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온몸을 던졌습니다. 강준이를 있는 힘껏 밀쳐내고 순간적으로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쾅!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경숙의 몸이 도로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뼈가 부러지는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강준이가 울부짖으며 경숙에게 달려왔습니다. 도로 위에서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허둥지둥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요. 강준이는 경숙의 옆에 주저앉아 계속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극심한 통증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괜찮아. 강준이는 다치지 않았어. 그걸로 됐어.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병원의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엄마, 경숙이 힘겹게 눈을 뜨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눈을 겨우 뜨니 아들과 며느리가 병상 옆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온몸이 쑤셨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으며 다리는 단단한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엄마. 병원이야. 사고 나서 응급실로 실려왔어. 경숙은 순간적으로 도로 위에서 차에 치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준이는? 괜찮아요, 어머니. 강준이는 다치지 않았어요. 경숙은 그 말을 듣고서야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왜 그러셨어? 아들은 당황한 듯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골절이 심해서 최소 한 달은 움직이기 어렵대요. 입원도 필요하고 퇴원하셔도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한 달? 경숙이 힘겹게 되묻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병원에서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달은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 순간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되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경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없으면 강준이는 누가 보고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경숙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다친 것보다 아들은 집안이 엉망이 될 것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가 다친 게 너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야? 엄마, 그런 말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당황스럽잖아. 당황스러워? 내가 사고를 당한 건 생각 안 하고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 우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 강준이 학원도 가야 하고 저녁도 먹어야 하고 엄마 없으면 아무래도 불편한 게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네가 하면 되잖아. 경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네 아들 챙기고 네 집안일 네가 하면 되잖아. 네 집 아니야? 아니, 그건 맞는데 엄마도 알잖아. 나랑 현아 둘 다 바빠서. 바쁘면 나도 바쁘면 안 되니?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도 곤란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럼 나도 당황스럽다.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 네가 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니? 병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숙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내가 사라지면 네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겠지.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준이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강준이는 울먹이며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요. 나 너무 무서웠어요. 경숙은 손을 뻗어 강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너 안 다친 게 제일 다행이야. 나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 빨리 나아요. 강준이는 경숙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그제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경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숙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채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지난 15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던 걸까? 강준이를 돌보기 시작한 건 7년 전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희생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직후 처음으로 부탁을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엄마, 나 요즘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 아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경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이 얼마나 빡센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서 있고 응급 환자 들어오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렇겠지. 네가 선택한 길이잖니. 근데 문제는 나 혼자가 아니야. 현아도 병원에서 나랑 똑같이 바빠. 집안일을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솔직히 퇴근하고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들은 힘들다는 듯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경숙은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뭘? 집안일이랑 밥 같은 거? 엄마가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만 차려주면 안 될까? 빨래 같은 것도 좀 해주면 좋고,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어. 아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결혼한 자식이 따로 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도와줄 수는 있지. 하지만 나도 내 생활이 있는데 매일 가는 건 어려울 거야. 아냐, 엄마가 주 3, 4일만 도와줘도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을 해주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일 전반으로 일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오실 때 장 좀 봐서 와줄 수 있어? 엄마, 이불 세탁 좀 해줘. 바빠서 못하고 있어. 엄마, 현아가 병원 당직이라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좀 봐주면 안 돼?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또 다른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출산하고 복직하면 강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경숙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든데 내가 봐줘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희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움은 점점 책임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 경숙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과거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하.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방금 먹었어.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병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계신 동안 저희도 정말 정신이 없네요. 강준이 챙기랴, 일하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요. 경숙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어요.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 어머니가 그동안 힘드셨겠다 싶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숙은 그녀의 말이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힘들겠지.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저희도 이제 적응할 테니까 얼른 나으셔서 집에 오시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셔야 저희가 좀 편할 것 같아서요. 경숙은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자기들이 힘든 걸 깨달았나 싶었지만 결국 결론은 어머니가 돌아와서 다시 도와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그게 네 마음이구나. 경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나는 니들이 정말 미안해하는 줄 알았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나 없으니 힘들겠지.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갑자기 경숙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15년을 참고 살아왔어. 그런데 너희는 내 결정을 하루 만에 받아들이길 바라는 거니?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그냥 뭐? 어머니가 너무 화내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경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니들은 내가 화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니들이 나를 원망했을 때도, 니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길 때도 내가 그저 참고 살아온 게 잘못된 거였다는 걸.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니들 몫은 니들이 해. 난 내 몫을 찾을 테니까. 그녀의 결심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경숙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이제껏 살아온 날들이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것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을 키울 때는 아들을 위해 살았고 결혼 후에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퇴원 준비해야지. 아들이 병실에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시면 좀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경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안 간다고 현아한테 말했는데 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멈춰서서 경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셨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 같아서. 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집으로 가셔야지. 병원비도 우리가 다 냈고 이제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잖아. 그래서 네가 나를 계속 부려먹을 생각이었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그동안 네 엄마는 뭐였니? 네 집안일 해주는 사람? 강준이 돌보는 보모? 아들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난 니들을 위해 살았어.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도 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나는 너희들한테 희생을 강요당했어.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우리를 도와준 거지. 그래. 처음에는 내 의지였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니? 나는 너희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말만 들었어.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해본 적 있니? 엄마, 우리가 안 고마워한 게 아니야. 그래.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없는 동안 힘들다고 짜증을 냈지. 강준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그 말은 곧 내가 있어야만 편하다는 뜻이었겠지?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더 이상 니들 집에서 일하지 않을 거고 니들이 나한테 기대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경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도 맞벌이하고 있고 강준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너희들 몫을 하면 돼.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럼 나는 15년 동안 갑작스럽지 않았겠니? 경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언제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야.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럼 어디 가서 사시게? 친구라도 있나? 돈은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아? 경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동안 내가 니들한테 희생한 만큼 이제 내 삶을 챙기면서 살아볼 거야. 엄마, 아들은 소리를 높였지만 경숙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니들에게 맡기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는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경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경숙이 떠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른인데 집안일이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맞아요. 처음엔 힘들어도 곧 익숙해지겠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왜 아침이 이렇게 늦어? 할머니는 맨날 먼저 깨워줬단 말이야. 강준이가 새벽부터 떼를 쓰며 침대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비비며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강준아, 엄마도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먹고 가자. 싫어. 나 이거 안 먹어. 강준이는 숟가락을 내팽개쳤습니다. 밥상에는 허둥지둥 준비한 대충 만든 계란 프라이와 김이 놓여 있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그럼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준 김치볶음밥. 그건 엄마가 못 만들어. 강준이는 입을 삐죽이며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잘했는데 엄마는 왜 못해? 며느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준아, 엄마도 노력하는 거야. 빨리 먹고 유치원 가자. 싫어.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이 먹고 싶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도 해야 하는데 강준이는 여전히 투정을 부리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강준이를 억지로 옷 입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매일 이걸 해낸 거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한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빨랫더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은 강준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 미치겠네. 아들은 넥타이를 풀어 던지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입을 셔츠 다림질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왜 집이 이 모양이야?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정리 좀 해달라고 했잖아. 나도 바빴어요. 퇴근하자마자 강준이 데리러 갔고 저녁도 차려야 했다고요. 그럼 나도 하루 종일 일했어. 그럼 빨래는 누가 해요? 청소는? 설거지는? 집안일을 저 혼자 다 해야 해요? 아들은 순간적으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했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몰랐던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강준이가 울먹이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나 왜 아직 씻겨주지 않아? 할머니는 다 해줬단 말이야.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도 힘들어. 강준아. 하지만 강준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싫어. 할머니가 있으면 다 해주는데 왜 없어졌어?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퇴근 후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었고 깨끗한 옷이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씻겨지고 장난감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과 며느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끝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다시 쌓이고 빨래를 개면 또 더러워졌습니다. 바닥을 닦아도 강준이가 금방 어질렀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손 하나 빌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숙이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마법처럼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그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당신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당신은? 당신이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도와주고 있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걸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들은 멍해진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었어?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 그제야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 어머니도 힘들었을 거야. 우리보다 훨씬 더. 며느리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사과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결국 경숙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은 엉망이었고 강준이는 끊임없이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쏟아지는 짜증 속에서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경숙이 떠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들은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희생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경숙이 머물고 있는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조용한 마당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숙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왜 왔니?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자기 삶이 있는 건데. 아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경숙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달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께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는 거려. 며느리가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집 근처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경숙은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나는 다시 너희 집에 가야 하는 건 아니겠네? 며느리가 서둘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을 하루 3시간씩 고용했어요. 어머니께 모든 걸 맡길 생각은 없어요.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겹치는 동안에만 강준이를 잠깐만 봐줄 수 있을까? 부탁할게, 엄마.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경숙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나만을 위해 살아봐야겠지. 그녀는 결심한 듯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숙은 새로 마련된 작은 집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강준이는 가끔 그녀의 집에 와서 놀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모든 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점차 집안일에 적응해 갔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거실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 그녀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들고 작은 마당의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할머니. 하지만 돌아온 건 냉대와 무관심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가족의 그늘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헌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기심은 없나요?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우리도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